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직까지 백신도 치료 방법도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마찬가지의 상황인 과수화상병, 큰 피해를 남기는 이 두 가지 질병 때문에 농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법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이 고비 또한 잘 넘겼으면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겠죠. 소독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5월 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지금 가장 맛 좋고 몸에 좋은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 정보가 있습니다. 새농퀴, 이번 주 정답,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봅니다. 노란 겉껍질을 깎아내면 하얀 속이 나오고, 그 속에 길쭉한 씨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것, 달달한 향이 좋은 이것, 수분이 많아 더위와 갈증을 날려주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도 좋은 이것, 지금부터 여름까지 가장 맛있는 이것은 참외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외에 얽힌 추억, 또 참외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도 보내주셨고요. 맛있는 우리 참외에 대한 무한한 애정 보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려야죠.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8315번을 비롯한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7888-8716번을 비롯한 7분께, 0817-5250번을 비롯한 1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참외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맛있는 우리 참외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안에 넣기도 전에 향기부터 달콤함이 느껴지는 것, 바로 꿀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단 꿀을 생산하는 양봉 농가는 수년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최악의 흉년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려움이 컸는데요. 어떤 문제가 양봉 농가를 눈물짓게 하는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우리 양봉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농업 이야기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양봉 농가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증가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3년 19,903가구였는데 매년 평균 5.5%씩 증가를 해서 2019년 말 기준으로 25,000여 농가입니다. 그중에서 경북이 한 20%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육 군수라고 해서 이 양봉을 이렇게 그 사육 규모를 계산할 때 군 단위로 씁니다. 군은 일반적으로 여왕벌이 들어가 있는 그 꿀을 모아오는 일벌들로 구성된 벌통을 뜻을
뜻하는데요. 한 통이 한 군일 수도 있고 또 군수 계산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사육 군수를 보게 되면 2017년에는 239만 군 정도로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사육 평균 보게 되면은 2013년에는 그 농가 한 농가당 88군이었는데요. 2017년에는 97군, 현재는 한 100군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봉업은 경종과 이런 또 타 축산업보다는 비교적 좀 소자본으로 창농이 가능하고 또 상대적으로는 그 자본 회전율도 좋은 편이고 노동력이 적게 든다라는 것 때문에 그 귀농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기가 높은 것이었군요. 네네. 주로 그럼 뭐를 생산해내고 생산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벌꿀이고요. 그리고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그리고 또 약재용으로 쓰는 봉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벌꿀 생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벌꿀이 전체 생산의 한 53.7%고요. 그 전체 그 생산량이 약 2,3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벌꿀 생산량이 1,228억 원으로 절대적인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프로폴리스가 500억 정도고 나머지는 화분이나 봉독, 그 로열 젤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설 재배에서 화분 매개용 그 수정용으로 꿀벌통을 이렇게 좀 대여를 하거든요. 그런 사용 대금이나 그런 산업으로 약 한 45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농가가 증가는 하는데 이게 꿀을 비롯해서 양봉 산물의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좀 특징이죠. 아무래도 이 벌꿀 생산량도 2014년 이후에 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신구 양봉 농가는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꿀벌이 먹어야 되는 밀원수가 감소를 해서 이 꿀벌의 생육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고 또 병충해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의 소득은 줄어들어서 지금 농가와 그리고 관련 단체의 고민이 매우 깊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꾸준히 이제 농가 수가 늘고는 있는데 몇 해 전부터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었거든요. 지난해가 네네. 또 최악의 흉년이었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특히 2018년 이상기후와 이런 질병 때문에 벌꿀 생산량 감소로 이 양봉농가 순소득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군 정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천연꿀 생산량이 2017년에 비해서 거의 52%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양봉농가의 순소득이 2017년에는 2,692만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그냥 208만 원으로 훅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양봉농가에서도 이 소득 안정에 대한 그 추가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이 기후 위기, 특히 온도 상승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고 말았는데요. 2018년에 천연꿀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 원인으로 이 날씨 때문인 거고 이건 또 개별 농가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 선녀벌레라든가 특히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그 아카시 나무의 꽃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꽃송이가 많이 열리지 않게 되면 그 벌들이 꿀을 따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굉장히 깊고 특히 낭충봉화 부패병이라고 해서 주로 토종벌에 이렇게 많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병이 있습니다. 네. 또 토종별에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예. 자, 이 경영난이 쉽게 좀 개선될 것 같지 않은데 보상책에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방역이란 중앙정부의 어떤 제도 마련을 하고 이에 대해서 각 단체나 개인이 지침을 따라 실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체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양봉산업의 경우 축산업이기는 한데 방역 체계가 굉장히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아서 막상 이런 병해충이 발생을 하면 농가에서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병은 더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조루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이렇게 살처분을 하게 되면 정부가 보상을 하지만 꿀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상 체계도 굉장히 미미해서 양봉 농가에서 안 그래도 좀 어떤 대책들을 요구해 왔고요. 근래에 이 꿀벌 전문 수의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각 지자체들과 MOU를 맺는 등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역 체계도 구성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어떤 보상 체계도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병충해 쪽은 그런데 아까 그 밀원수가 또 적어서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현장 목소리도 비슷하겠죠? 네, 이제 그 벌꿀 채취에 이제 본격적인 시절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이제 아카시아 제철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하는데 아카시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산 벌꿀 80%가 주로 아카시나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채미를 합니다. 네. 이 아카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과거 황폐했던 우리나라의 살림을 비옥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여러 가지 좀 근거 없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일제 잔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뿌리가 굉장히 잘 퍼져서 좀 이렇게 농촌에서 선호하지 않는 수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벌채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 집중적으로 식재가 됐는데요.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생산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벌꿀 생산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봉 농가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카시꽃 개화 시기에 따라서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동 양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집중적으로 한 달 정도 채미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 때문에 개화 시기가 엇비슷해지면서 꿀을 딸 기회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농가 간 경쟁이 심하게 됐고 그래서 더욱더 이 최악의 꿀 흉작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 밀원 식물을 심고 네. 또 밀원 수종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산림청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나무가 이렇게 금방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 예.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방역과 보상도 촘촘하게 마련돼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네네. 양봉산업육성법이 시행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양봉산업법이 2018년 11월에 발의된 상태에서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양봉산업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우수 꿀벌을 개량하거나 육종을 해서 보급하자. 그리고 국공유림 밀원식물을 식재하고 꿀벌 병해충 대책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양봉인들의 기대가 많았지만 생각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현장의 이야기이고요. 네. 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그래도 좀 뭔가 통계를 가지고 해야 하니까 등록을 네네. 의무화하고 있는 건데 이 농가로 등록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도 있다고요. 예, 그 양봉 농가 등록이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그리고 토종 꿀벌 그러니까 보통 한복 농가라고 하는데요. 10군 이상일 경우에는 이 등록을 해서 벌꿀과 또 양봉 산물을 유통 판매해라라는 뜻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유통을 하거나 혹은 양봉을 하게 되면은 최대 30만 원의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 양봉 농가의 30%도 채 등록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8월 말까지 유예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 벌통을 설치하는 데가 주로 하천변이라든가 그리고 산속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임대차 계약이 분명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좀 등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농가들과 그리고 양봉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해당 꿀벌의 어떤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요 규정만 좀 제외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꿀 품질을 두고도 조금 의견이 나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양꿀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 설탕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탕을 먹여서 기른 이런 꿀은 등급에서 좀 제외를 하고요. 이 벌꿀 등급제 같은 경우엔 지난 2014년부터 축산물 품질 평가원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계속 해갖고 왔는데 7년이 지나도 의무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지난 국정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 양봉농가 생산량의 거의 약 13% 정도만 이 벌꿀 등급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아름아름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고 거래가 되는 그 비율이 약 80%에 달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유통 체계가 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신뢰도가 가장 낮은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벌꿀 등급제로 실시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천연꿀 등급은 1+ 프리미엄, 그리고 1 스페셜, 그리고 2 스탠다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 기준입니다. 매우 엄격한데요. 그 추평원에서 하게 될 경우에 1+ 등급이 약 10% 정도 내외로 나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좋은 등급 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까 농가 혹은 협회 자체의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1+ 등급을 받는 꿀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그 이중 적용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혼란스럽고 그래서 계속 조금 협의 중에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 양봉산업이 한 해 생산량 예측하기도 원래 어려운데 이제 기후변화도 있고 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수급 조절 방안도 꼭 필요하겠어요? 네, 2018년에는 흉작이었는데 또 2019년에는 그래도 평작을 이뤘습니다.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산업인데요. 그래서 양봉 농협 같은 경우에는 벌꿀 생산량이 많을 경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벌꿀을 보관을 하는 어떤 드럼 보관 시설이나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급 자금의 운용이 필요한데 워낙 규모도 영세하고 또 좀 들쭉날쭉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현장에서 매우 높습니다. 네. 좋은 꿀이 얼마나 진짜 좋은 건지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는데 그 네네. 수입 수출 부분은 어떤가요? 네, 주요 벌꿀 수입국의 관세율이 24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점 이 무관세로 갈 거고요. 또 우리가 베트남과 FTA를 맺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어서 굉장히 벌꿀 생산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2014년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15년에 걸쳐서 그 관세가 철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베트남산 벌꿀의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양봉산업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아름아름 개인 간의 어떤 거래 비율이 높아서 정확한 통계를 지금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거고요. 또 이런 어떤 벌꿀 질병 또 병해충 관리 그리고 밀원식물 확충 등 이렇게 좀 개인 농가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와의 어떤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또 이제 수입산 꿀과 어떤 차별점을 강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꿀이 외국의 어떤 마누카 꿀이라든가 어떤 고급 꿀에 비해서 품질과 효능에 절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앞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품질을 강화하고 또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이런 산업의 구도들을 좀 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봉은 또 산업적인 측면 말고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끝으로 좀 강조해 주시죠. 네, 우리는 양봉산업하면 꿀만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화분 매개의 기능입니다.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가 이런 꿀벌의 수정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꿀벌이 사라지면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가 되고 많은 생태학자들이 꿀벌이 멸종을 하게 되면 인류는 4년 뒤에 멸종한다고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산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벌을 지키고 또 어떤 생태적 전망을 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또 우리의 이제 생존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이 양봉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양봉 농가들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오늘도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인데 봄도 3월의 이른 봄, 또 봄의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4월. 그 분위기와 또 다른 봄이 이제 펼쳐집니다. 여름으로 가는 길목 5월의 첫 금요일, 어느 숲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3, 4월 우리의 눈을 화사하게 했던 봄꽃들이 지고 나면은 5, 6월에 피는 꽃들이 또 우리 눈에 아름다움을 안겨줍니다. 각 식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꼭 우리를 위해 계절별로 꽃을 피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나무는 왜 3, 4월에 꽃이 피고 어떤 나무는 왜 5, 6월에 꽃이 피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꽃을 피우는 따뜻한 남쪽 제주도 어승생학에 다녀왔습니다. 네. 맞아요. 왜 3월에 피고 또 5월에 피고, 저마다 때와 이유가 있는 거겠지만 왜 그때가 다 다른 건지 항상 궁금하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3, 4월에 꽃을 피우는 나무들을 보고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온다고 하고요. 5, 6월에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잎이 생기고 난 뒤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꽃과 잎이 동시에 나무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식물들은 꽃을 피우기에 잎을 먼저 만듭니다. 잎에 있는 개화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꽃의 개화에 관여하는데요. 어떻게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오는 나무가 있을까? 우리는 이른 봄 꽃이 피면은 한 해가 비로소 시작된다며 반가워하지만 식물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절 개념과 상관없이 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이미 지난해 잎이 난 뒤 만들어 놓은 꽃눈을 가지고 있다가 밤낮의 길이와 온도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말은 이른 봄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그러니까 꽃눈이 발달되어 있는 나무들이고요. 예. 뒤늦게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잎눈이 발달되어 있는 나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꽃만 볼 때는 이제 목련지면 개나리, 또 철쭉, 진달래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어지니까 그냥 즐거워만 했는데 자연이 이렇게 우리한테 선물을 주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알고 보면 각자 놓여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식을 택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식물은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다른데요. 우리는 어느 나이까지 신체가 성장하다가 노화가 진행되는데 전체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물들은 사계절 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 어떤 꽃이 피어나고 이파리가 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방향으로 살고 식물은 순환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식물학자에 따르면 배아가 발달할 때부터 팔이 될 세포, 다리가 될 세포 등의 운명이 결정되는 동물들과 달리 식물은 모든 부분이 모든 부분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줄기세포가 뿌리 끝과 줄기 끝에 있고 줄기 끝에 있는 세포는 어떤 신호를 받느냐에 따라 잎이 될 수도 있고 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식물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신비한 과정은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 오묘하네요. 진짜 식물들이 우리를 보면 진짜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저 동물들은 뭐야 이럴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번에 다녀오신 제주도 어승생학에 대한 소개를 좀 받아보죠. 여기도 오름 가운데 한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어승생학은 한라산을 등반하기 힘드신 분들,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분들이 왕복 1시간 30분 정도 걸으면 한라산 백록당과 제주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어승생은 임금님에게 바치는 말이 탄생한 곳이고요. 악은 제주도의 작은 화산체인 오름을 달리 부르는 말로 어승생악은 높이 1176m입니다. 단일 분화구를 가진 오름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고요. 하지만 자동차가 해발 970m인 어리목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힘들지 않으면서 한라산 식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가면은 1945년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동굴 지진 벙커가 있어서 역사의 아픈 흔적을 껴안아야 합니다. 아, 그 아름다운 자리에 벙커를 만들었었군요. 아픈 기억도 좀 느끼게 될 텐데 그래도 그 어승생학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떠셨나요?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어승생학 탐방내 입구에서 안내자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나무가 멋있느냐 이렇게 여쭈니 그분이 주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목, 네.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귀담아 이제 천천히 오르는데요. 주목뿐만이 아니라 고로쇠나무, 3번나무, 꽝깡나무, 솔비나무, 떼죽나무, 윷놀이나무, 소나무 등이 조화롭게 어울려져 있었는데요. 하얀 테두리를 두른 무성한 제주 조리대가 위 하늘로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니 경이로운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숲의 천위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극상림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눈에 확 띈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끼가 가득한 하나의 바위에 마가목, 당단풍나무, 대패집나무 등이 자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마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야, 마가목이라고 하면 말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어떤 자료는 마목이 마가목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마아는 말의 이빨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 봄 겨울 눈에서 새순이 돋아나는데 이 모습이 말의 이빨처럼 튼실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자료는 원래부터 마가목이었는데 이두 표기를 하다 보니까 말맞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 마가목을 제주도에서는 막개낭이라고 부릅니다. 막개낭. 네, 낭은 나무를 의미하고요. 막개는 빨래 방망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큰 연관은 없어 보여도 새순을 보시면은 말처럼 힘차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잎 주위로 오리오래 피어나는 하얀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기운이 어떤지 이렇게 좀 느낌이 오는데 지금 이제 하얀 꽃들이 진짜 피어났겠네요. 마가목은 그럼 제주에서만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데요. 마가목은 저온 고산지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마가목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여기 가로수가 마가목이고요. 제주도도 주요 마가목 분포지입니다. 하지만 마가목 가지, 껍질, 열매 등이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마가목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관상수 및 조경수로 많이 심어져 있어서 잘 살펴보시면 우리 주위에서도 사계절 다양한 마가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가목을 알았으니까 주위를 잘 살피면 이제 너였구나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겠네요. 어승생학에서 그럼 만난 마가목은 키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주위에서 보는 마가목이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 마가목은 낙엽 소교목으로 높이 6에서 12m까지 자라는데요. 제가 어승생학에서 본 마가목은 가장 높은 12m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마가목에는 마가목, 산 마가목, 당 가목이 있고요. 요즘은 유럽에서 도입한 유럽 마가목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른 봄 송곳니처럼 생긴 겨울눈에서 싹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생동하는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하나의 잎자루에서 9에서 15개의 작은 잎들이 깃골 겹잎, 그러니까 새의 깃털처럼 잎을 내는 모습이 씩씩해 보이고요. 잎 끝이 길게 뾰족하고 가장자리 상당 부분에 겹톱니가 촘촘하게 나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 같은 강인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 작은 잎만 봐도 기상이 느껴지는 강인함이 느껴지는 잎 실제로 꼭 한번 봐야겠네요. 이 잎은 가을이 되면 또 아름다운데요. 마가목 잎은 가을이 되면은 누런 빛을 띤 적색이 되고요. 그 무렵 가운데 열매를 보시면은 별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빨간 열매인데요. 이 모습을 가장 기뻐하는 게 새들일 테지만 우리들도 마가목의 변화 모습을 보게 되면 식물이 주는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 그 잎에 겹겹이 있는 잎과 하얀 꽃과 또 빨간 열매까지. 네. 이 꽃 제주에 가셨을 때 꽃이 피어 있었던가요? 제가 좀 일찍 가서 못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즘 무렵에 여의도 공원에 가도 마가목이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서 그걸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 갔을 때 꽃을 피운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3번나무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나무가 벚나무 종류 가운데 하나인 제주도 자생지 섬개본나무가 또 잎을 내고 있어서 오늘 잎을 소개하는 것만큼 섬개본나무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섬개번나무. 제주 가셨을 때 딱 이제 꼽힌 걸 보신 건데 벚나무의 한 종이겠죠? 어떤 특징이 있는 나무인가요? 네, 그 섬개본나무는 벚나무 속에 속하는 벚나무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라산에만 해도 대략 10여 종의 벚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벚나무, 올벚나무, 벚나무, 삼벚나무, 산개보찌나무, 섬개본나무 등인데요. 네. 구별하는 방법은 왕벚나무와 올벚나무는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나오고요. 잎자루, 꽃자루, 암술대 아랫부분에 털이 있습니다. 벚나무와 삼벚나무는 꽃과 잎이 거의 동시에 피고 잎자루, 꽃자루, 암술대 등의 털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산개보찌나무는 잎이 완전히 펴진 다음에 긴 꽃대에 꽃자루가 있는 4개에서 10개의 꽃이 어긋나게 피며 잎의 가장자리가 이중 톱니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개본나무는 한라산에 자라는 벚나무 중 가장 늦게 꽃이 피는데요. 네. 다른 벚나무와 달리 길쭉한 꽃차례에 25에서 35송이 하얀 꽃이 뒤로 젖혀져 있고요. 수술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구별하기는 쉽습니다. 여기서 꽃을 만드는 잎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잎의 주요 임무는 당,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 식물학자는 살아있지 않은 무기물에서 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주에서 식물이 유일하다. 우리가 태어나서 먹은 당은 모두 식물의 잎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뇌에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을 존경하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사실 봄꽃이 화려하게 폈을 땐 진짜 감탄하면서 보는데 지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그 나무 위까지 눈길을 주진 또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잎들이 진짜 우리 생명의 원천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의 전반적인 성장은 말단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꽃도 잎도 없는 시기에 줄기와 가지 끝에 있는 세포들은 계절이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저마다 때가 되면 언제든지 꽃을 피우고 잎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끝,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여겨서 절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많이 다른 생장 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고 식물은 순환의 삶을 살기에 4학년의 그 긴 시간에도 끄떡없이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겨운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소생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 그것은 분명 해마다 꽃을 피우고 잎을 내는 식물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 여러 외부 환경 때문에 많이 지치고 좀 힘이 빠질 때도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기운을 내야겠어요. 자, 오늘 제주 마가목 섬개번나무 얘기와 함께 나무와 숲에서 또 교훈까지 얻었습니다. 자연이 언제나 많은 걸 알려주는 가장 큰 스승이라는 느낌 받으면서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74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400명대 후반, 많으면 500명대 초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지만 방역당국은 나들이 인파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또 울산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도 퍼지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김포에서 발견된 일가족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서 발견된 이 직장 관련 집단 감염 이후에 2달여 만에 이 경기도 부천의 노인 주간 보호센터 집단 감염에서 이 남아공 변이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확진자 77명이 나온 곳인데요. 이 중에 7명에 대해서 유전체 검사를 했더니 전부 남아공 변이가 검출이 된 겁니다. 이 방역당국은 확진자 전원이 남아공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에 대한 특허 해제를 지지했다고요? 네, 인도에서 하루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백신 회사들이 전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특허권을 잠시라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반응은 미온적이었고 또 그제만 해도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신중한 태도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 백신 특허권 포기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미국 민주당 내에서 100명이 넘는 하원 의원들이 이 특허권 포기를 촉구한 직후 나온 결정인데요. 이 복제 백신 생산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서 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되찾자라는 것인데,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세계 무역기구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했고요. 이 세계보건기구는 이에 대해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만 이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해서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땠습니까? 네, 이 김부겸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 부동산 부정과 비리를 철저하게 바로잡겠다라고 했고요. 또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기된 여러 의혹에는 바짝 몸을 엎드렸습니다. 이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다수 체납했다라는 지적엔 부끄럽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이 과거 아내 명의로 회사 차량에 사용됐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행안부 장관 시절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려듣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 자신이 학창 시절 그 왕따 가해자였다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이 김부겸 후보자의 둘째 딸과 사위에게 이 12억 원 상당의 맞춤형 특혜 펀드를 개설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딸 부부도 피해를 봤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어제 지난달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이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첩자 500건,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서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3월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반으로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벨기에 대사 부인,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군요. 네, 지난달 9일이었죠.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한 이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후 비난이 쏟아지자 이 벨기에 대사가 지난달 22일 이 부인을 대신해 사과를 하면서 이 뇌졸중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부인이 회복된 뒤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약속대로 어제 오후 경찰에 출석을 한 겁니다. 경찰은 대사 부인의 진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어제 조사가 마지막 소환 조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관 가족 신분으로 가지고 있는 이 면책 특권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도 현 수사 단계에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소송 제기도 어려운데요. 이 피해자 측은 아직까지도 이 대사 부인에게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뒤늦게 알게 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20대 청년이 일하던 도중에 또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일이 지금 드러났죠? 네. 이 하청업체 직원으로 노동 현장에 투입된 20대 청년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22일 벌어진 일인데요. 이 평택항 야적장에서 이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24살 이선호 씨 머리 위로 300kg이나 나가는 컨테이너 벽이 쓰러진 겁니다. 유족들은 이선호 씨가 이 작업에 처음으로 투입이 됐는데
회사가 사전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흔한 안전모 같은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유족들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선우 씨가 사고를 당한 뒤 내부에서 보고를 한다고 119 신고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을 통해서 안전조치의 문제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다음 주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책임자를 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일하는 직원의 텀블러를 가져가서 거기 자기 체액을 넣은 40대가 벌금형을 받았어요. 네, 20대 여성 공무원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1월부터 무려 6차례나 이 같은 범죄 행각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성범죄에 가까운데요. 서울북부지법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방법으로 텀블러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건데 이것이 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나 직접적으로 가한 피해가 없어서 이 형해법상 성범죄 일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홍명희님께서 숲으로 가는 길 듣고 있으면 새로운 사실 알게 되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새삼 느낍니다. 나무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셨고요. 이정아님, 제주에 사는 저희 아들네 가면 가봐야겠네요. 코로나 끝나면 갈 건데 언제 끝날지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비 소식 있습니다. 좀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농가에서는 또 우박 조심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 서해상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와 조업 선박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